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위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영등포구 대림동과 신길 6동을 선거구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양민규 의원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3자 교육 협력 사업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3년 구로구 검천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25개 전체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미 긴 사업 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도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청이 자치구별 예산을 각각 5억 원씩 대응 투자하여 운영하는 협력 사업 모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3자의 협의에 따라 서울시는 금년에 각 자치구별 5억 원씩 총 125억 원 지원을 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총 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8%라는 대규모의 예산 삭감안을 편성하여 제출하면서 사실상 사업 축소 위기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위기에 대한 많은 우려와 걱정을 대변하고 서울시의 그 이유와 책임을 추궁함과 동시에 계획 변경을 촉구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답변 들어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장님,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만큼 사람 하나를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야 된다 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 한 학교만이 아닌 마을 공동체 전체가 필요하다. 아이들이 자기 삶의 주인공이자 한 지역의 어엿한 시민 그리고 미래의 당당한 주역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가 폭넓은 배움의 공간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을 교육 공동체입니다. 특히 저출생 시대 아이들에게 마을과 지역 사회는 하나의 교실입니다. 이처럼 더불어 상생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가치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그 중요성을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마을 방과 후 학교와 돌봄 활동,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으로부터 다양한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었고요. 청소년 자치 동아리 활동, 마을 탐방 학습, 청소년 축제 등을 즐기며 지역의 한 일원이자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해마다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청은 각각 맡은 바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서울시가 갑자기 민관학 협치 운영을 깨고 전방위 예산을 삭감을 감행했습니다. 서울시가 혁신교육지구의 협력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하면서 교육청과 각 자치구에 사전 의견 수렴이나 안내가 혹시 있었습니까? 글쎄, 그 구체적인 절차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네, 교육청은 서울시가 예산을 삭감하기 전 그 어떤 사전 의견 수렴도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초쯤이죠.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들이 서울시의 협력 예산 삭감에 대한 당량 결정을 두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하며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서울시는 협력 사업 예산을 수십억이나 깎으면서 이렇듯 교육청이나 자치구와 아무런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은 애초에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서울시만의 사업입니까? 이러한 서울시의 일방적이고도 오만한 태도는 민관학 거버넌스 체제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운영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철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협력 사업을 무시하고 긴 시간 어렵게 구축해온 공동체 교육협력 체제의 근간을 뿌리채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직접적으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의 협력 체계를 무시하고 예산을 절반 가까이나 삭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지금 뭐 질문의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좀 깊은 오해가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이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성과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진행된 지 몇 년 됐기 때문에 조금 뭐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뭐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잘못 진행되고 있다거나 그 사업 내용에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어저께 우리 대변인을 통해서 시민들께 호소를 했지만 서울시가 지금 재정 형편이 극도로 위험합니다. 지난 시장님 시절에 서울시 자체 채무만 3조로 시작을 해서 지금 9조 6천억이 됐습니다. 서울시 전체 빚은 18조 9천억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내년 이후면 재정 위기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자치구와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사업은 교육청에서 좀 더 부담을 해주시고 자치구 현장 밀착형 사업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부담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지금 의원님 뭐 미리 이런 방구에 협의도 없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 구체적인 사업 하나를 놓고는 의논이 미리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치구와는 2번의 실무자 회의와 1번의 구청장 회의 등 예산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너무 어려우니까 구청이 좀 도와달라 하는 취지의 회의를 여러 차례 가졌고요. 교육청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못 드렸지만 제가 이 시의회에 올 때마다 교육감님 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청 예산은 비교적 여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듣고 있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몇 번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따라서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줄인다거나 사업 내용에 동의를 못해서라고 오해하시는 부분은 좀 걷어주시고요. 비단 이번 예산안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협의와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점을 좀 10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그런데요, 서울시가 보내온 2022년 혁신교육지구 예산 감액 사유서에 따르면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 재정 여건을 반영해서 감액했다. 둘째, 서울시의 여러 타 사업과 중복된다. 셋째, 서울시 지원 예산의 자치구 집행률이 낮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서울시의 사유서를
요목조목 반박하면서 이런 주장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지 증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재정 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2년도 서울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9.8% 증가된 금액으로 언론 모두가 슈퍼 예산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대로 곡간을 짜두고 서울시의 재정 여건 때문에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감액했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그 어떠한 일면 타당성도 없습니다. 그 일례로 저는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형 교육 플랫폼 서울러는 정책 방향과 전략이 완전히 잘못된 졸속 사업이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드렸었는데요. 강남의 유명 학원들과 협력하여 사교육업체 특혜 논란을 빚은 인터넷 강의 사업 서울런에는 무려 113억 원 예산을 편성하셨더군요. 이는 올해 추경으로 집행된 36억 원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달 1일 기준으로 서울론 가입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서울론 가입 초중고 학생은 약 7천 명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당초 가입 대상으로 잡은 약 11만 5천 명 대비 6.2%에 거치는 수준인데요. 이를 두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는 서울시가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사교육업체 인강을 듣도록 사업을 펼친 자체가 예산 낭비고 그 결과가 가입률 저조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장들도 서울론 수강 학생들의 학습 지속력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습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 누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스스로 지속해서 인강을 듣기 어렵고 흥미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는 구체적 이유까지 덧붙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이 모든 목소리가 서울로는 실효성 없는 예산 잡아먹는 하마라고 외치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알면서도 모른 채 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사교육 협력비는 3배 이상 올리면서 사교육을 배불리는 사업엔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돈을 아낌없이 퍼주면서 공교육을 통해 아이들 행복을 추구하는 사업에 회방 놓고 공교육 협력비는 반토막 내버리는 것이 현재 서울시가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인지 진심으로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타 사업과의 중복이라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 사업으로 예를 든 방과후 활동 지원 사업 내용을 조금만 살펴봐도 서울시의 주장은 변명, 더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 사업은 마을 방과후 활동 지원 조사를 위한 코디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학생 교육 활동 운영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을 감액할 시에 학생들의 교육 활동 운영은 불가능해집니다. 학생들이 실질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불용액이 많다는 서울시의 주장도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2018년과 2019년도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각각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의 집행률은 77%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예산 집행 잔액도 많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에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았을까요? 바로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대면 활동이 전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마치 기다렸다시 2020년도의 불응률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렇듯 1차원적 사유를 드는 서울시의 모습을 보니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은
큰 고민 없이 이루어진 단순히 전임시장 사업 지우기식의 정치적 행위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해당 실국에서 그 예산을 감액하면서 어떤 그 실무적인 이유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서울시 재정이 매우 풍부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빚이라고 하는 사상 누각 위에 세워진 풍족입니다. 풍요로움입니다. 올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1.92%입니다. 행안부에서 분류하는 기준으로 주2 단계입니다. 이제 내년 이후부터는 빚을 내려면 행안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목젖까지 빚이 차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완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을 처음부터 다시 보자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대목에서 서울시 재정은 이렇게 참혹한데 서울시 교육청 재정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서울시 교육청도 빠듯하시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서울시에 비해서는 매우 양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 들어서 지방 분권을 내세워서 교육청에 자동으로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무려 20.79%까지 높여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세의 상당 부분이 자동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교육청에 배분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울시 교육청의 세입은 1.9%가 늘었고 세출은 무려 5.5%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 수는 줄어들었는데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세금에서 자동적으로 가는 것도 늘었지만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가는 것도 늘었습니다. 시장님, 제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간단하게 시민 여러분들은 들어주시죠.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목청 높여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의원님은 잘 아실지도 모르지만 많은 시민들은 서울시 재정이 얼마나 고갈 상태인지, 서울시 교육청 재정이 얼마나 풍부한지 모르고 계시니까요. 매년 세입보다 세출이 적어서 늘 흑자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사실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교육청은 흑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육사업에 다 서울시가 일정 비율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재정 구조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치구에도 읍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재산세 수입이 늘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하니 재산세 수입이 늘 수밖에 없죠. 공시가격 늘렸으니까 높였으니까 재산세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 재정이 전부 자치구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 관심 갖고 계시는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이 1대1인데 서울시보다 훨씬 재정적으로 여유로워진 교육청과 자치구가 좀 많이 부담하면 잘못된 겁니까? 여하튼 시장님 간단하게 줄여주시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권순선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세입도 조금 늘었지만 자치구 세입은 서울시보다 더 늘어서 약 40%가 더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들 뵐 때마다 서울시가 어려우니까 조금 더 분담해달라 이렇게 요청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의 경우에 조금 나누어서 짐을 지자 그런 취지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시장께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확히 각인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세훈 시장님 자리로 잠깐 돌아가 계십시오. 조의원 교육감님 답변 들어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교육감님께서 약 10년 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설계하시고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뭐 일단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로 금천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이제 시작은 됐습니다. 단지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2019년까지 25개 자치구까지 국민의힘 구청장이신 서초구까지 다 이렇게 참여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그 다른 사업과 달리 서울시와 구청과 교육청의 대표적인 교육 협치 사업입니다. 사실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협치 부분이 뭐 잘 안 됐다 그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성공적인 교육 협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업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지점이 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 다른 예산과는 달리 이 세 기관 간의 파트너십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산 문제는 또 지금 오 시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기관 간의 또 약속이고 또 주민과의 약속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수혜자인 학생, 학교와의 약속인 지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견지에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지금 양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교육혁신지구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오세훈 시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이것이 그 교실과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배움의 장을 마을까지 이렇게 확장하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전통적인 교육이라고 하면 교실,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지식 교육이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아까 말씀하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슬로건도 있고 또 하나는 마을이 곧 학교다. 그러니까 교실만이 학교가 아니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마을이 곧 학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실이나 학교에서 펼치지 못한 다양한 교육 과정이 마을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뭐 문화예술 지원 활동도 있고 이건 뭐 서울시하고 또 많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학생 자치 활동 지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원님들이 사실 저희 교육청이나 학교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갖고 계신 분이 학교가 너무 닫혀 있다지 않습니까? 또 학교 공간이 마을 전체가 공유해야 되는 시설인데 너무 닫혀 있다. 이제 이런 말씀 또 생활체육이나 이런 여러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감님 좀 시간적으로 그렇습니까? 좀, 예. 좀 간추려 학교가 마을로 열린 그런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선생님들도 이 과정에서 마을 결합형 교육 과정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레동 같으면은 물레동 맛집고바 그 소규모 생산을 가지고 중학교 학생들의 한국 산업사 이해의 장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까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점이 있어서 이 성과로 25개의 마을 교과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리 마을 배움책이 지금 곧 다 만들어지게 25개가 다 만들어집니다. 마을의 재발견이 이제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좀 중대한 의미가 마을 개편 교육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과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미 교육감님.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9년과 2020년도에 교육청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청소년 행복지수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작년 12월에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처음 조사한 청소년 행복지수에서 참여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83.7로 비참여 청소년의 행복지수인
78.5보다 높게 나타났고요. 2020년 조사에서도 참여 청소년 행복 지수가 같은 양상으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0년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코로나의 악영향으로 청소년 대면 활동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 청소년의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향후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혁신교육지구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행복 지수뿐만 아니라 교원, 학부모,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체별 만족도 조사에서도 마을 연계 교육과정 도움 정도, 마을 활동 지원 체제 만족도 등 약 30개에 이르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가 비참여자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지표만 확인해도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활발히 지속되어야 함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주제별 사업 만족도 결과에 대한 한 사례를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육감님, 교육청은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온오프라인 연계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서 활동 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기록청 SNS 어플리케이션 공간 브런치에서 혁신교육지구 활동 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중학교 국어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글 제목은 코로나도 막지 못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활동이었고요. 팬데믹 시대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만든 한 편의 이야기를 우리 동네 자전거 탄 풍경이라는 이름의 영상으로 담아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교사는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학생들의 마음속에 우리 동네가 하나의 의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들의 시선이 우리 동네에 맺혀야 한다고 공모전 응모 시작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존의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금만 생각을 전환하면 충분히 학생들과 함께 의미 있는 마을 수업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희망적인 생각이 피어났다고 했는데요. 마을 교육 공동체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현장 주체들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이렇듯 긍정적이고도 희망적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혁신교육지구의 힘을 또 한 번 느꼈고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 교육의 방향도 마을 교육 공동체가 결국 옳았다는 것을 다시금 인지했습니다. 교육감님, 해외 사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해외에서의 마을 교육 공동체 사례는 그 역사도 더 깊고 다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커뮤니티 스쿨 캐나다 커뮤니티 센터 중심의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 등 이미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앞서 지역의 교육력에 주목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5,000개 이상의 커뮤니티 스쿨이 있고요. 일본에서는 2004년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약 1,500개 이상의 커뮤니티 스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예일, 존 홉킨스, 포담 등 여러 유서 깊은 대학들의 공동체 교육과 관련된 센터를 개설해서 공교육 계획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 제안과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교 안 커뮤니티, 돌봄 공동체 등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커뮤니티 스쿨 모형을 채택해서 열린 학교 만들기에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시사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감님께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을과 함께하는 마을 결합형 교육 과정이라든지 또 학생이 마을에서 예를 들면 도담도담 마을 학교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걸 통해서 마을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또 미래 교육의 이제 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아이들을 보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저희들은 예를 들면 서너 시에 수업이 마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밤 10시, 11시까지 학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등학생은 마지막에 태권도
말하자면 선생님이 데리고 이렇게 집에 가 이런 식의 학원 구조가 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희도 서너 시 정도의 공교육이 맞춰지고 마을로 가서 마을의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커뮤니티 스쿨이라든가 여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학교의 지식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큰 방향은 이제 그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직 사업도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사실은 아까 행복도 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행복도가 주관적으로 행복하니까 이런 면도 있지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구에서는 아무거나 프로젝트도 학생들한테 지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을 해봐라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학생의 배움과 학습에 있어서의 주도성, 배움과 학습에 있어서 학생 자신의 자기주도성을 높여주는 것이 또 현대 교육에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배움의 주체였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선생님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배움이 가능한 학습 설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달되는 학생들한테 떠넘겨주는 지식은 인터넷에서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그런 어떤 방향에서 가기 때문에 또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에서 보기 때문에도 더 중요한 의미를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은 저는 이제 최근에 기생충이라든지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참 1등 인재가 된다, 더 많이 배운다고 했을 때 서양의 앞선 지식을 배우는 걸로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을, 지역, 로컬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 더 깊이 들어갈수록 이게 곧 글로벌한 것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세계화가 된다면 서양의 앞선 지식을 얼마나 더 많이 배울 거나 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제 우리 마을, 우리 사회, 우리 지역사회, 대한민국 현장이 첨단의 삶의 현장이고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감수성을 배워야 되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지금 광진구가 세상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을이 곧 세상이다. 이제 세상 알기는 뉴욕, 워싱턴, 파리만 아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네, 잘 들었습니다. 물론 해외 사례는 상황과 맥락이 다르게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미 성공적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는 많은 선진국 사례가 향후 우리 사회의 정책과 실행을 반추할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마을 교육 공동체 실천은 그 오랜 역사 덕분에 사회 구조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가 벤치마킹할 사안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 지역 현장에서도 사업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공동체 결합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해서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독단적 예산 삭감을 감행해서 사실상 교육과 복지, 나아가 민주주의에 있어 후퇴의 길을 걷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아까 이제 그 교육 재정 문제를 말씀하셔서 사실 뭐 일반적으로도 교육청 재정이 남아도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또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이제 시도 교육감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오히려 더 미래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다. 코로나를 통해서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좀 가속화된 면이 있거든요. 비대면 원격 수업이 지난 15년, 20년간 시범 사업을 계속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계기로 이걸 기반으로 미래 교육으로 한 단계 나가자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 그것을 위한 또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게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교육재정 이제 시도 교육감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군인 수가 준다고 국방비를 줄일 수 없다.
오히려 국방의 현대화를 위해서도 그 국방비 줄이자는 얘기는 않는다. 이제 같은 이렇게 이치겠죠. 예, 교육의 그렇게- 퀄리티를 원하는 예, 학부모님들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뭐 저희들은 이제 변호도 하고 있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예산 문제라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금 같이 서울시하고 협력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교육경비 보조금이라든지 비법정 전출금 영역에 있으니까 거기서도 사실 사업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예산 문제 같으면 그 영역에서 조금 교육청이 조금 더 부담을 하고, 그러나 이 혁신교육제도 사업은 교육청만 관련된 것도 아니고 자치구까지 관련되고 이것은 또 여야 문제도 아니니까 조금 그 파트너십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아까 양 의원님 하셨는데 서울시 예산이 구청으로 가서 이렇게 같이 융합해서 이제 많이 이루어집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데 이제 예산 배분 체계가 달라지면 이 사업이 수행되는 방식을 지금 다시 짜야 되는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좀 이런 파트너십이 조금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시장님도 어떻게 보면 혁신교육지구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또 마침 지방이 또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서울이 또 바뀌면 지방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 사업만큼은 서울의 대표적인 성공한 교육 협치 사업으로 그리고 이제 뭐 교육감이나 시장이나 구청장이 막 깊숙이 개입해서 그걸 뭐 그 효과를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활용한다는 이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교육 협치 사업으로 의원님들이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 변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다시 답변대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이렇듯 많은 지표와 사례가 민관학세 주체가 참여하는 교육자치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란듯이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시장님, 작년 수준으로 전액 복원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시장님? 예, 한번 뭐 고민이야 해보겠습니다만은 이 교육청 재정이 지금 한 1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 교육청 재정이 10조인데 그 중에서 나라에서 가는 교부금이 아까 그 비율대로 가서 59%가 가고 시에서 교부되는 교부금이 37%가 가고 기타 한 4%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이미 교부되고 있는 교부금이 37%고 이제 이 두 개, 정부에서 오는 것과 서울시에서 가는 게 합해져서 교육청의 재정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이 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양민규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이 사업만큼은 원래 감액했던 60억 정도를 다시 늘려라, 이제 이런 주문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제안이실지 모르지만 아시다시피 서울에는 수백 수천 가지의 예산 항목이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누누이 자치구 재정의 변화, 교육청 재정의 변화를 필요 이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서울시는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어제 그제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이 사업만큼은 중요하니까 꼭 해달라, 돈에 구애받지 말고 이것만큼은 꼭 해달라 하는 사업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어하는 사업들이 참으로 많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꼭 살려달라, 이런 논리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다면 저는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큰 틀에서의 사업을 하고 현장 밀착형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되도록이면 자치구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게 맞죠. 또 그것이 교육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교육청이 함께 거두는 게 맞죠.
그런 큰 틀에서의 원칙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진정성이 있었으면 또 진정성 있게 제 내리에 다가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조금이라도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 혁신지구 사업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지역 공동체 안에서 밝게 웃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 마음 이제는 내려놓으시길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거기에 무슨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갈 게 있겠습니까?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위 글로컬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줍니다. 학교 민주주의 교육의 방향이 가정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국가로, 그리고 국가에서 초국가의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진일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계화가 지역화를 이루는 글로컬화의 구현은 우리 교육 생태계에도 물 흐르듯 접목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는 무한 경쟁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촉발된 사회적 양극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날개를 장착한 우리 사회의 구원투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우리 전통적 교육 체제는 경쟁 교육에 기반한 승자 독식, 적자 생존의 치열한 정글 등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학교의 울타리를 낮춰서 학교의 안과 박이 조화를 이루는 학습 활동이 보편화되고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통한 배움을 실현하는 것이 미래의 우리 교육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다른 모든 이유를 다 차치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행복에 주목하고 이를 우선시한다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아니, 더 확장되고 활발해져야 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보다 더 넓고 범위의 꿈을 지원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정상이고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서울시와 교육청 그리고 25개 자치구의 협력적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굳건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전액 복원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